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동문 여러분, 그리고 또 외부에서 와주신 모든 일반인 여러분,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SNU 트루스 포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또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정훈 교수님, 서울법대에서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 마치셨고 울산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그 법학을 가르치시고 요즘에 또 동성애 관련된 강의, 또 좌파 사상적 배경에 관한 강의로 요즘 많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정훈 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전에 그 일정을 잡았어요. 일정을 잡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와주셨는데 이정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스템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뭐냐면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신앙 얘기보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강의 주제가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왜 속이고 우리는 왜 속는가 이런 것들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트루스 포럼을 매우 사랑하는데 트루스가 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트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짧게 영상을 편집해 온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에서 가끔 어떤 교수님들하고 논쟁하게 될 때가 그런 겁니다. 뭐 취업률을 대학이 신경 쓴다,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맨날 투덜투덜 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맨날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하거나 또 청년들 선동하는 얘기들 막 해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그런 얘기하는 교수님한테 뭐 불평등 등등등 불만 많잖아요. 그런 거 매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대학이 잘못 가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이건 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교수님한테 제가 꼭 질문합니다. 그럼 대학이 뭐죠? 그러면 답변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었어요. 제가 사회대 부학장 할 때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하면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책 없어요. 그러면서 꼭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 예전처럼 우리가 10% 이상 성장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뭐였냐면 우리 울산 지역에 강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고 애들은 취업할 데가 없고 이상한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해 보려고 캠퍼스에 이제 이 기업을 하시는 CEO들이랑 인사 담당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교수들 이렇게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프로젝트는 매우 잘 됐는데 그렇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들이 취업을 하면 뭐하냐, 취업의 질이 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그러면 교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다 하지 말까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이 시리즈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다시 경제 성장률이 10% 넘는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한국이?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불가능하다는. 그럼 어쩔 건데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완전 고용이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다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국 경제가 추락해서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다 말아먹고 다 파괴한 다음에 다시 베트남 수준으로 추락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다 고용할 수 있죠.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답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거든. 항상 불평 불만하는 거 말고는 생각을 못하거든. 그러면서 청년들 확 선동해가지고 불 지르는 거 말고 그래서 헬조선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헬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헬이 된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네덜란드 상황을 지금 보여주면 저 청년, 잘생긴 청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 생활이 매우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밖에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일이 뭐냐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건물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기 노력을 덜 들이고 세입자들을 관리해 주니까 이 건물주는 자기 시간이 또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년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대신에 자기는 자기 시간이 생겨요. 매우 훌륭하죠. 근데 이런 게 모두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가 벽에 부딪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네덜란드를 환상적으로 그려놓고 저기서 살면 완전 천국일 것 같고,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지상에 천국은 없어요. 가보면 저기 나름대로 또 복잡해요. 그리고 저기 전문가 인터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잖아요. 한국 사회 비판하는 게 제 주 업무인데 독일 교수 만나보세요. 독일 사회 비판해요. 일본 교수 만나보세요. 일본 사회 비판해요. 원래 그게 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사회, 어느 시점, 어디에 가도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이 발전을 이뤄내고 갈등 매우 훌륭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실제로 진보시켜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네덜란드가 이뤄냈던 건 뭐냐면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근로의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발전할 만큼 다 발전해버리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냐면 소위 우리가 근로 형태가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거의 형태가 어떤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입사할 때 언제까지 근무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전형적인 거예요. 잘리지 않는 한 그냥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근데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떤 대반전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저 바세나르 협약을 이뤄낸 거예요. 노조, 정부, 기업이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합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좋아졌어요. 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런 근로 형태는 전형적인 거고 이거는 비전형적인 거야 라는 개념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몇 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문제는 시간제 근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하는 그게 전형적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전형이라는 개념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저런 거 틀어놓고 선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바세나르 협약 같은 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바세나르 협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정부가 자 노사정 모여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10% 이상 성장이 안 돼.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정이 합의해서 네덜란드가 했던 개혁 같은 거 해볼래? 이러면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안 됩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맨날 노동자의 울산에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바세나르 협약 좋아? 네덜란드가 맨날 좋대요. 팬테스틱해. 그러면 그거 해봐. 그러면 우리도 해. 우리도. 왜 안 돼?
니 때문에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목숨 걸어요. 그러면서 항상 뭐 파업하거나 시위할 때는 지금 현대자동차에도 뭐 체인 걸어놨다고. 오 마이 갓. 이분들이 뭘 합의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거 할 때는 뭘 들고 나와요? 노동자의 눈물이 이러면서 나와요. 네. 도대체 누가 울고 있냐? 제가 물어봅니다. 누가 울고 있냐 도대체? 니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그래서 엉뚱한 시청은 또 왜 정걸 왜 합니까? 울산시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why?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 노조만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 경영자는 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서로 손가락질 하겠지. 근데 합의 안 돼요. 그러면서 맨날 뭐만 하면은 어디 좋더라, 어디는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반에 이 시스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사실 저는 나름의 조금의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복잡한 이론 막 설명하기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 나름 브레인 역할을 하셨는데 여자분하고 사고 치셨던 변양균이라는 분이 좋은 책을 쓰셨어요. 난 그분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책이 그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걸 던졌는데 이번 정부에 그쪽 라인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솔직히 아주 제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 기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지프 슌페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맨날 교회에서 대중 강의할 때랑 많이 다르죠. 이제 조금 순통이 돼. 그러니까 학교에 오니까 제 원래 본능이 살아나면서 제대로 강의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왔는데 추억이 서린 곳이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못 봤던 후배도 오시고 어디 갔어? 시작하니까 저기 계시네.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아주 좋은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했거든요, 슌페터가. 근데 저는 그 슌페터 이론에 동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가 정신,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지금 길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자기 예산 가지고 계속 뭔가를 제공해서 업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겠냐 이런 얘기하면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슌페터가 새롭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그래도 뭔가 정상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머리털의 한 100만 분의 1은 될 것이냐 이렇게 나름의 아주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총리가 기재부에 좀 괜찮은 분이 가신다 이래서 또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가 100만 분의 1이고 제 머리털에 그러니까 이제 슌페터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안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거 매우 훌륭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막 발전하면 이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이 법칙처럼 그렇게 간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는 얘기는 슌페터 이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아이디어라도 실행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대와 함께 어떤 예측을 했냐면 황장엽이 있어봤자 옆에 있는 김정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황장엽의 이론이나 사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지 권력 노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국 경제나 우리의 미래, 한국의 법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도 어차피 이자들은 권력 노름의 세팅, 그 다음에 이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이데올로기 이 안에서 권력 노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이론이 있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황장엽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김정일 귓구멍에는 들어오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얘한테는 오직 뭐만 있어요? 어떻게 세습 권력을 유지하느냐, 지가 어떻게 독재자로 강력해지느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황장엽을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정치가 이미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생각도 이 철벽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은 왜 합니까? 물론 옳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이럴 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심각해지셨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뭐에 속고 왜 속냐라고 하는 걸 오늘 확실히 제가 진단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페이스북 친구로 이렇게 해서 받아줬더니 저한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수님은 사회주의를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 북유럽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답변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죄송해갖고 이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가끔 크리스찬들 중에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기독교가 사회주의랑 손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대안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교조적 막시즘이 아니라 대안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들, 모순들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적 사회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그런 것들을 성공하는 지역이 유일하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북유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사회주의에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 아주 역설적인 건데, 혁명에 성공한 나라들 있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성공했죠. 중국, 이런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안적 사회주의나 삼인주의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발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얘는 왜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자는 놈들을, 죄송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갖고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이런 삐삐삐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모는 저 삐삐삐삐들이 정신 차려라 아니에요. 쟤네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 게 북유럽의 종교적 전통을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어요? 여기 크리스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뒤로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낮에 목사님들 만나는데 교회사를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받고,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지금 시리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꼭 알아야 되는 게 건국사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뭐 anyway 여기서 그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제하면서 북유럽의 종교적 전통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대부분 루터교입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역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만 대안적 사회주의가 성공해요. 그게 맞물려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적인 것이 갖고 있는 특유의 모순이 드러날 때 공공의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갖고 있는 에틱, 윤리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게 매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매스가 아니라 퍼블릭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윤리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가령 내가 소득이 많더라도 세금을 왕창 때려도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개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주의 이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금 교육받고 성장해 있는 바탕의 레벨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들을 나타낼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떤 이론적 대안이라든가 실천적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에서 먹히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개인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모였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모인 다중이 아니라 공공적 의식을 가진 정치 주체로서의 그 집단이 형성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북유럽도 막상 가보면 한국에만 팬타스틱하다고 소개돼 있지 막상 들어가 보면 별의 별 사람 사는 얘기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핀란드 친구들 한국에 온 거 프로그램 만들었대? 봤죠? 불만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핀란드 대사관에가 야 자제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사람 사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버렸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제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망하면 3년 간다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이제 GM 받아들였죠. 삽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데 자기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는데 프로테스탄트가 뭔지도 모르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법학자니까 한국처럼 속이는 범죄가 비율이 높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기, 횡령 이런 거 있잖아요. 속고 속이는. 이제 이 비율이 이 속이는 범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범죄가 많은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속는 놈이 많다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속이는 게 성공을 해야 속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많이 속이는 범죄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많이 속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어떠냐?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속아?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속는 놈, 속이는 놈. 속고 속이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 속이고 누군 속고 이놈의 물레방아 인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질문을 던져요. 자, 바세나르 협약 아까 얘기했죠. 노사정 협의 가능하냐? 누가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노는 분명히 사를 가리키면서 저놈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서로 삿대질하는데 사실은 니들 다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이게 지금 글자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저는요 강의를 하다가 필을 받으면 막 3000포로 가기 때문에 제 속도를 조절하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글자가 안 보여 이러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배봉기 할머니예요. 배봉기 할머니. 배봉기 할머니 아세요 혹시? 배봉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아닌데요? 맞아요.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공식적으로 위안부라는 거를 커밍아웃 하신 할머니들보다 앞서서 커밍아웃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엄청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 기사가 한겨레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썼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안전해요.
자기들이 쓴 특집 기사예요. 저거 뭐냐면 배봉기 할머니가 왜 오키나와에 오게 됐으며 왜 위안부가 됐으며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자기들이 특집 기사 썼는데 슬프게도 자기들이 속내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걸 보고 있으면 배봉기 할머니의 삶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아픔이에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할머니는 속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부정하는 게 뭡니까? 업자들의 속아서 가시게 된 구조.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가 당하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뭐냐면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저렇게 난리들을 치느냐. 거기엔 또 속고 속이는 이 물레방아 인생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노를 갖고 있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저 역사의 아픔을 가진 분들까지도 이용해 먹느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선동하기 제일 좋은 장치예요. 위안부 문제. 우와! 그래서 일본하고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다. 봐라! 이러면서 우와!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이 날아가 버려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냐 이거를 제대로 여기서 설명하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 미일이 함께 뭘 추진합니까? 인도까지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라인을 만드는데 저랑 아주 친한 토시 미노하라 교수가 미국인인데 일본 대학에 있죠. 이 친구가 일본과 미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인도 가서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PPT에서 보여드릴 건데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가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발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이거 일본 쪽 정치인들한테 강연하면서 막 설득하고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유행어도 만들고 했어요. 기기가 기가이다. 이게 위기가 기회다는데 은율이 맞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이랬는데 포기하라고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우린 거기 안 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험한 시국에 한미일 동맹을 안 하겠다. 미국이 짜는 그 안보판에서 빠지겠다. 우리만 빠지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왼쪽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중국 공산당 정체를 아세요? 덩샤오핑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개혁개방할 때 어떤 애가 문화혁명을 칭찬하는 발언하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딱 세워버리잖아요. 오히려 그 정도도 안 돼. 우리는. 이게 솔직하잖아요. 사기다. 이게. 문화혁명 칭찬하지 마라. 사기다. 딱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화혁명을 했던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베트남이 전쟁에서 질 때 짜릿했다는 인간이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좋다. 니들이 짜릿하든 그건 네 자유다. 근데 우리 목숨을 걸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든 보고 있으면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젊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단순히 애들 성적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애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그게 더 걱정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정신 나간 구조 누가 속고 속이냐. 지금 그러니까 저 배봉기 할머니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또 큰일 나. 저 한겨레 기자가 가서 만났을 때 이제 저분을 도왔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 한겨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청년 일꾼 김수섭 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총련 용어를 그대로 써요. 청년 일꾼 김수섭 씨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스스로 친구인 걸 밝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쓴 거 아니죠? 저는 안전해요. 지금 순전히 한겨레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자료도 많은데 한겨레에 기초하는 이유는 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키나와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선봉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배봉기 할머니가 하셨던 얘기 중에 뭐냐면 황군이 져서 분하다. 이 얘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세요. 황군이 져서 분하다. 미국한테 황군이 져서 분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거기에 바로 우리 역사의 아픔이 더 깊게 배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본인의 팔자가 싸나워서 그런 험한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황군이 이겼으면 자기가 고생한 걸 보상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거꾸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성들이 그런 고통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조차도 개인의 어떤 박복한 팔자나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어렵고 심각한 상태였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거꾸로. 그럼 우리가 지금도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숙제들 많지. 근데 니들처럼 하니까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은구 대표님 국제법이시네.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논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노다마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죠, 우리. 그냥 무조건 으아 이러죠. 으아. 그러니까 제가 수요 집회 한답시고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말 강추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철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니들 누구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냐. 속고 있느냐. 그 손이 막 다 얼어붙었는데도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 열정과 그 파워를 바른 곳으로 터지게끔 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은 그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를 아끼는 그 마음을 지들 전략 전술에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 전술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는 게 눈에 까시라는 거예요. 왜 까실까요? 예전에 우리 팀 스피리트 훈련했는데 지금 킬 리졸브 훈련을 바뀌었죠. 그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철수시킵니까? 그러니까 오키나와 원주민 출신 분들이 철수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얼떨결에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한 희생을 하셨잖아요. 일본 제국의 동조 안 해도 죽잖아요.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군 나가라 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조총련 지들이 왜 미군하고 뭔 원수가 졌어요? 원수가 졌지. 왜냐하면 얘네들의 정체는 뭡니까? 고조 공화국입니다. 근데 고조 공화국입니다. 얘네들이랑 같이 손잡고 같이 활동하는 놈들은 뭡니까? 정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평양에서 조총련 애들한테 지령을 내리면 얘들이 통진당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는 귀팅이 요만큼만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도된 거 아니면 강의 때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제 안전을 위해서. 근데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근데 니들처럼 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길 바라는 놈들이 누굴까? 근데 바로 저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모먼트가 있었고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속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아베 보고 있으면 짜증나시죠? 약간 강경하니까. 괜찮아요? 네. 여기 훌륭한 분들이. 근데 일본에서 지금 최악의 총리로 거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토야마라는 친구인데 그 민주당이 집권할 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평균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 친중 정책을 계속 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게 뭐냐? 그러니까 미일 동맹 약화시키고 친중 정책을 몇 년간 했을 때 돌아온 게 뭐냐? 그러면 미군에게 돈을 많이 내는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중국 친중 정책을 폈더니 복수당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생가쿠 거기가 분쟁 지역이죠. 거길 위협해 버리더라. 잘해줬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립 서비스 해주는 게 있어요. 일본은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기 때문에 여기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립 서비스 해주는 거를 미국이 예전에 공짜로 해줬는데 이제 돈 받고 해주는 거.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베가 집권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을 괴롭힌 뒤로 일본은 지금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죠. 전략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주당이 망하는 걸 보고서 따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망하는 걸 따라하죠?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북이라는 걸 머리에 얹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발 건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데, 자, 한미일 동맹 안 한다. 미국이 인도까지 만들고 있는 그 태평양 인도 라인에서 우리만 빠지겠다 해놓고 북한이랑 맺는 평화협정이 평화예요? 그건 죽전이에요. 그건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근데 얘들 예측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면 어떤 꼴 당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니? 그것도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미스테리였어요. 왜 저렇게 간단한 문제를 모르지?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가 씌었거든. 얘네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장엽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김정일의 관심은 오직 지혜 독재 권력, 세습 권력이잖아요. 김일성한테 열심히 연구해서 줬더니 읽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인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미친 자가 대학 교수라는 자가 교양교재에서 마오쩌둥은 인민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런 거 쓰잖아요. 교재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4,500만을 빨리 신속하게 하늘나라로 다 보내줬거든요. 인민을 너무 사랑해 이분은. 그래가지고 1,000만도 아니고 4,500만을 한 방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서 4,500만을 보냈으니까 자기가 갈 차례가 될까봐 다시 권자를 지키려고 문화대혁명을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한 방에 가겠네. 예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속았어요 이게? 자 보세요. 속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안부 얘기하면 가서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이 추위에 밤샘 할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쫙쫙 갈게요.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면 겨울방학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따뜻한 방에 배를 딱 깔고 잠시 만화책을 멀리하고서 백범일지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백범일지에서 제가 발견한 거를 좌파 애들은 못 본 척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동학에서 난리셨던 분이거든요. 아시죠? 그 접주 레벨까지 갔으니까 실제 접주는 안 하셨는데 접주 레벨까지 가셔서 전투에도 참가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백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요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이거 실명 거론하면 위험한데 이거 또 소송 거는데 그 뭐 이상한 프로 하나 있어요. JTBC에서 하는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러면 다 얘기해버렸네. 근데 차 안에서 이 친구들이 동학을 그렇게 띄우는 거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동학기념 사업 하는데 거기 장로교 합동 목사가 왜 갑니까 거기를 앞장서가지고 그게 다 크레이지라는 얘기예요. 제정신 이걸 제가 영적 치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면 똥이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전까지 공부했던 철학, 사상 이런 거 다 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똥을 도시락통에 담아서 다녀요. 왜냐하면 치매거든. 그게 영적 치매입니다. 그런데 동학이 그렇게 소중해? Why? 왜 소중해? 그랬더니 이게 민중혁명 모델이다 이게. 웃기고 있네. 근데 그 김구 선생님이 써놨잖아 그 실체를. 김구 부대는 계속 탈영을 해요 애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이 끝내주는 분입니다. 이 의식이 있으셔갖고 야 우리 부대는 절대 민간인 약탈하지 마라. 민간인 괴롭히지 마라. 이것들이 생계형이야 생계형.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서 다 자기가 무슨 의병대의 참모장이었다 중대장이었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또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대장 아니었던 놈이 없어 또 왕년에. 그러니까 감옥에 모여있는데 웬만하면 다 참모장 대장 막 이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런 훌륭한 형님들과 교제하면 배우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를 나눠봤더니 얘네들이 강도야.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체격도 좋으시고 또 이게 되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아시죠?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임정 답사할 때 근처에 그 또랑을 찾았는데 거기가 이게 또 세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재밌는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 그 레닌이 임정에 돈을 줬어요. 또 레닌 돈 준 얘기하면 또 이토 히로부미가 레닌한테 돈 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시간이 없는데 지금 벌써 괜찮죠? 또 언제 또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교회 강의에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또 오늘 조금 오버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이기고 싶냐? 그럼 니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토 히로부미 끝내줘요. 뭐냐면 러일 전쟁을 대비해서 이 전쟁 장기전 가면 일본이 져요. 전면전 할 수도 없어요. 국지전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미국 끌어들여 갖고 중재시켜서 딱 끝내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러시아 내부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레닌한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레닌이 적한테 돈 못 받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또가 어떻게 설득한 줄 아세요? 혁명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랬더니 레닌이 이 돈을 정말 이러면서 적국한테 혁명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받아요. 그 정도로 치밀해요. 딴 얘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 로스쿨 동창했잖아요. 가네코상. 얘 파견해가지고 미국은 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론 정치다 해서 여론전 펼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린 뭐 했어요? 민비가 소뚜껑 묻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안정된다고. 무당이 가르쳐줬고 너. 그래가지고 큰 솥일수록 좋아요. 묻어. 그러면서 이 왜 묻었는데 왜 국제 정세가 안정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별로 실망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린 전통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민비 척족의 외교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전통을 거기에 비하면 이게 끝내준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상사 연구를 괜히 했어. 왜냐면 웬만한 걸 놀래질 않아. 이거 원래 우리 하던 건데. 그래서 청와대에 뭘 묻을까요, 우리? 그러면 이제 북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솥단지를 하나 묻을까요? 뒤에다가? 그 정도는 기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닌이 우리 임정에 돈을 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독립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 영향력을 갖게 하려고 돈 주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사회주의자분들이 또 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김구한테 주는 걸 놔두느니 우리가 미리 받아오자 이래가지고 미리 가요. 그래가지고 받아다가 상하이에다가 첩을 6명 거느리고 그 돈 갖다가 그러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 귀에 딱 들어왔어. 그럼 김구 선생님 스타일은 어떻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낸 또랑이 어딘가 제가 그걸 찾았어요. 사료를 가지고.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김구 선생님 끝내주십니다. 진짜 멋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왜 속고 속이냐면 제가 보세요. 이런 자들이 감옥에서 만났을 때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너 체격도 좋고 이것 좀 하겠는데 이러면서 네 강도질한 얘기 좀 해봐 이러면서 끝내줬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무슨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암살 같은 거 만들어갖고 젊은이들 선동하는 놈들 잘 들어라. 니들 귓구녕을 뚫고 들어라. 내가 경고한다 지금. 뭐냐면 거기서 인기 끌었던 대사 같은 거 있죠. 너 같은 놈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총 한 방 못 쏴보고 뺏긴 거야. 근데 제가 그 감독이랑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뺏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으면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무리 미워해도 저 문 씨께서 이러면 또 모욕했다고 중국에선 당하셔도 여기선 대우를 해드려야지. 우리 존경하는 존경은 안 합니다. 솔직히. 또 문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팔아먹기로 결정을 하셔도 내각 강요들이랑 못 팔아요. 자기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구한말에 나라를 팔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이해할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의 핵심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 정신 차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속이 터진 그 상태, 그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그랬는데 생계형 의병이야. 처절합니다. 그 동학이 이걸 기념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해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주술에 의지하고 합리성이랑은 제로예요. 일본군이 스나이더 소총으로 무장하고 왔는데 주술을 외우면 총구가 휜대. 그래서 이 전통이 또 있습니다. 고조 수령님께서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수류탄으로 솔방울 어떻게 만들어? 그럼 그걸 믿어야지 임마 이렇게. 그래서 얘네도 이신칭이었어 보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애들이. 끝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애들한테 속습니까? 뭘 믿을 건데 지금. 그래서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니까 임정의 현실 같은 것도 김구 선생님이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정부냐. 나하고 친구들 10명밖에 없다. 오가는 사람도. 이 처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낸 그 뚝심이 제가 존경스럽다는 건데 이게 스나이더 소총이에요. 일본군이 당시에 썼던. 그리고 이게 그 동학군들이 패배해서 숨었던 절이고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일본에서 되게 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민간인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왔고 저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퍼런스인데 여기서도 제일 강조된 게 뭐냐면 한국의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일이 주도하는 이 라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쇼킹한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 귀국하면 또 쇼킹해지는 게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요. 다 축제야. 축제예요. 좋아 죽겠어. 뭐가 그렇게 좋아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그래서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제도 저녁 때 남녀가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서 그래요. 야 우리 저한테 이제 주일인데 그분들한테 일요일이잖아요. 우리 내일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영화 보고 끝내주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라.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에 다 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뭐에 속고 있냐 지금. 정신 차려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일본 의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이 의식이 깨인 분들이 한국에 많다. 근데 너희들이 듣고 있는 정보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걸러서 나온다. 왜냐하면 저쪽 입맛에 맞는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확신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한국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괴뢰 집단이 존재하는 한 아시아의 미래와 평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늘 거짓 평화에 속아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요. 황장엽 씨가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분을 오히려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거짓 평화 노름하다가 지금 훨씬 위험해졌죠. 그럼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거짓 평화 노름에 속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이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거짓 노름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에 속고 자 보세요. 그러면 거짓 민주주의에 또 속죠. 제가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정확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정보를. 뭐냐면 이 공화주의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건데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강의 때 예를 들어서 히트를 친 비유인데 수술방에서 의사가 수술하는데 거짓 민주주의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인턴도 한마디. 교수님, 지금 자르시면 안 됩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인턴입니다. 제가 본과 4학년 때 본 교재에는 이렇게 안 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 책 내가 썼다. 그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넌 누구냐? 전 엑스레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배 열어놓고, 환자 배 열어놓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설왕설래하니까 지금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자르라 말아라. 그럼 다수결로 해. 자, 자를 사람.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제가 오늘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수술 받을 때 꼭 그렇게 해줄게. 그럼 아마 전혀 난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주주의가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화제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제가 세팅되지 않은 곳에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 인권에 속지 마라 그 얘기도 뭐냐면 실제로 뭡니까? 그 헌법학의 거장의 그 독일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이 인권 이론에는 확실히 교회의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인간이 존엄한 근거를 이론적으로 찾기가 신학적인 배경 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면 권리도 필요 없는 거죠. 왜? 생명은 다 존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와 고양이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걸 인권이라고 구성하면 거꾸로 인간이 존엄한 레벨에서 존엄하지 않은 레벨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인권에 속으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에서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권으로 구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짓 노름에 속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시즘 계열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하는 이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시즘 계열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계급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계급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인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이 있는 인간이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보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인권 이론이 아니라 얘네들은 계급의 이익을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파리 커뮤니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적들에게 적절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르주아지들한테는 폭력의 위험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권리라는 건 계급적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간 민주노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 레닌 동지께서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레닌 동지께서 노조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민주노총 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레닌 동지가 가르친 대로라도 하세요. 레닌 동지는 노조주의에 빠져서 자본가랑 그 근로조건 가지고 맨날 실갱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외부성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왜 레닌 동지를 안 따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다 사기극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 해방 이걸 쫓아가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게 아니라 다 죽음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얘기해요? 노동자의 눈물. 근데 그러면서 투쟁할 땐 비정규직 어쩌고 들고 나오죠. 근데 비정규직 걱정해주는 노조가 어디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심지어는 잔업을 여기가 너무 몰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반떼가 잘 팔리면 아반떼 라인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 라인의 사람들도 잔업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같은 근로자끼리도 그거 했다간 회사를 박살낼 기세로 달라드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비정규직을 걱정해서 니들이
비정규직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팔아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3대 세습하는 쓰레기 체제는 뭐예요? 인민을 팔아서 인민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 권력만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속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도 속고 있어요? 예스, 속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공화주의 얘기하다 왜 갑자기 글로 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비지배, non-domination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지배. 그러니까 수술실 상황을 예를 들고서 교회 강의에서는 항상 거기서 끝내요. 왜냐하면 더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지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 타령이야. 입에 뱉어.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래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 민주주의가 그리 중하냐? 무엇이 중한디? 이러면 민주주의. 그럼 그래? 그럼 민주주의가 뭔데? 그러면 아는 놈이 없어. 이것도 미스테리야. 오늘 제 강의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서 민주주의 떠든 사람한테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데? 나한테 알아듣기 쉽게 짤막하게 얘기해 봐. 그러면 그건 모르죠. 네. 모르지만 일단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단 나갑시다. 어디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술방에서 집도의가 갖는 건 권위죠. 파워가 아닙니다. 어설리티하고 파워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 밑에 대학원생이 있는데 저와 그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로 엮여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성실히 그 친구를 지도해서 학위를 받게 해야 되고 학위를 준다는 거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남의 걸 뺏겨서 논문이라고 내면 제재해야 되는 파워 행사를 해야만 얘가 지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를 도미네이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 타령을 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GM, 젠더 메인스트리밍 해야 된다고 전 난리를 치는 것도 뭐냐면 남자들이 미쳐가지고 성경적 원리도 모르고 바보들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평등하게 합력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디스 버틀러 타령하는데 야 웃기지 마라.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이란 존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모자보건법 같은 게 특별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성을 특별히 법이 보호해야 되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다 인간이 다 개성이 다 남자 여자 다 개성이 다 달라요. 이 각 개성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에서 출발했어요? 자, 도덕의 주체, 윤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존재하는가를 물었죠. 프로테스탄티즘을 생각하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어리석게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피릿을 가지고 정치의식을 가진 각성된 정치 주체로서 모여 있어야 돼요. 그게 공화주의의 출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누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논문을 잘 쓰도록 지도하면서 남의 걸 몰래 베껴오거나 이러면은 제재를 하지만 얘한테 제 차 키를 이렇게 싹 밀면서 야 요즘 내 차가 매우 지저분하더라. 얘기는 따끈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무 생활 해본 우리 남성 동지들은 알겠지만 군대 생활이 힘든 건 훈련이 빡센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병은 일병의 전 인격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 둘이 동료로 상관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깍듯하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인격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쿨하게 같이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이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틱이 경제도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간을 매우 존엄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사회적 그 엄청난 그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non-domination이라는 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공화제를 해야 된다. 공화제를. 그러니까 그 공화제가 핵심이 뭐냐면 check and balance. 그러니까 non-domination을 실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 간에 서로 체크하고 밸런스를 이뤄요. 그래서 혼합 정책, mixed constitution.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쟤는 왜 또 갑자기 꼬부랑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미국 헌법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고대 아테네부터 쭉 개발해, 특히 이제 로마의 공화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주제의 장점을 따서 대통령을 세우죠. 결정의 효력, 효과, 또 효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상원을 세닛 아닙니까 이게. 귀족정의 장점을 따서 세닛을 구성해요. 상원을. 그 다음에 이 인구 비례 대표를 해서 민주정의 장점을 또 탑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법부가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사법부가 위헌 심사를 또 해버리죠. 그러니까 의회 다수파가 아무리 원해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헌법 정신을 거놓고 날려버릴 수 있게끔 최후 장치를 또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어떤 빨개당이 나왔어. 빨간당. 그래서 김일성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 쓰면 위험해지니까 애초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자기 참모들한테 아주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중간한 중도파들을 흡수해서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한 다음에 걔네들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뭣도 모르고 동조하는 애들 우리가 니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아라. 니들이 협조 잘한다고 나중에 살려줄 것 같으냐? 니들이 1순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속으면 안 되는 게 걔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제가 설명하는 민주주의는 본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고지옥공화국에 쓰는 그러면 그게 공화국 맞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공화국에서는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안 돼요. 김정은 권력을 누가 체크해요? 김정은이랑 누가 권력을 밸런스를 맞춰요? 공화국이 아니네.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할 때 얘네식의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과정이 이행기 아닙니까? 이행기. 비행기가 아니라 이행기. 그러니까 얘네는 반드시 독재를 해야 돼요. 계급 독재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저 프롤레타리아들이 통치하는 그 프롤레타리아가 민이네. 그 민주주의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비지배 원리, 공화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혼합 정체가 세팅된 안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각성된 시민들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서 똥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여있으면 중우정치, 민주정치가 아니고 어리석은 모임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도시락에 똥 싸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락에 똥 싼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외쳐봐야 그게 침해다.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저한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공화주의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자,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정의로는 공동체주의가 아니에요. 왜 맨날 무슨 한국에서 뭐만 하면 뭐 샌델의 공동체 어쩌고 웃기고 앉아있네. 그 도대체 뭘 공부하는 맨날. 샌델 책이 100만 부 팔렸다며요. 제 책이 100만 부 팔리면 좋겠는데. 아, 이거 농담입니다.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샌델이 하는 얘기도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겠지 하고 사러 갔더니 그게 아니야. 보니까 뭐 어려운 것만 대빵 나오고 계속 무슨 예를 많이 들어. 이정훈 교수
강의 스타일하고 비슷하네. 얘는 뭔 예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이 예를 많이 드셔서 더 헷갈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샌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 예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예를 많이 들었더니 강의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정신이 없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또 한국에서도 인기야 또 그 사람은. 근데 그 쓸데없는 대로 빠졌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게 답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의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건너뛰고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공화주의적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할 당시에 그 위대한 리더들이 가졌던 미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미국이 추구하는 공화주의가 갖고 있었던 선, 공동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무엇이 맞다라고 할 때 그 right or wrong을 가르는 그 강력한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늘 나라를 걱정했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 개인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파워풀한 미국의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동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 집단이 다수가 원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예요. 잘못하면. 공화주의랑 다르다고요. 좀 제발.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투쟁하실 때 저 가짜 인권 동성애들 걔네 그거 성정치 성혁명 그 얘기는 오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끝내야 돼요 지금. 그거 할 때조차도 제 얘기는 제발 인터뷰할 때 우리 측 변호사님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거보다는 샌델 스타일을 좀 탑재하자. 그게 훨씬, 왜냐하면 저쪽이 다수가 되면 우린 쫄려요. 그럼 네가 맨날 인터뷰할 때 다수가 원하는 거 하자며 하자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현재 다수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되 꼭 뭘 여지를 남겨야 되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의 선이 뭐냐. 그러니까 롤즈 이후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의론에서 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법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풍조가 미국을 저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반성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대응 이론과 이런 것들을 대안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건국의 이 초창기에 좋았던 공화주의 정치 철학과 정의론과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발전시킨 멋진 자연법 이론이 있어요. 이런 걸 믹스하는 모델로 또 경제나 정치나 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품위 있고 격조 있으면서도 우리 미래의 세대를 다 살릴 수 있는 멋진 대안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냐? 영적 침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종말과 궤를 같이 한다.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부흥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프로테스탄트가 선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의 순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서 촛대가 한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력들,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서구를, 그러니까 제가 제발 착각하지 마라. 미국 ADF에서 별로 배울 거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또 한국 ADF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그 틀을 좀 못 깹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자연 만들 때 미국에서 이걸 쓸어버리는, 공적 영역에서 이걸 쓸어버리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쪽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망한 거를 수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만들어서 쟤네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상황인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속았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생존을 위협할 때조차도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 속여왔다. 이해되십니까? 동학은 띄우고 여러분 끝으로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지금 이승만 영상도 가져왔는데 관점의 문제를 항상 우리가 놓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을 왜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 문제는 항상 우리 내부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국제적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죽어왔던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니까. 국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을 이끌면서 가장 선구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을 인식한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너무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 있어요. 끝내줍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공격당할 걸 예측한 책인데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통찰력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문서들이 기밀이 해제되니까 미국 쪽, 일본 쪽 문서를 보니까 알 수 있는 얘기를 그 양반은 그 당시에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왜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정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스티븐스 누구예요? 친일파 외교관이었죠.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개항시켰는데 애들이 너무 빤듯하게 잘 자라. 너무 빠른 속도로 근대화돼. 얘네 훌륭한 애들이네. 아시아에서 제일 문명화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편 드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백주대낮에 우리가 저격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욕할 때 꼭 드는 사례가 그거 법정에서 통역 좀 해달라고. 영어 잘하니까 통역 좀 해줘 했더니 그거 거절한 거 가지고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사건 터지고 제가 전문가들 인터뷰를 지금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친구를 그것도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친구를 그것도 외교관을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민간인들이 활보하고 있는 데서 총으로 쏜다. 이게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어떤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독립을 어떻게 물 건너가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관점 자체를 생각 안 하는 이 사기극의 대사기극이 뭡니까? 의열단 김구 선생님도 비판했어요. 상하이 가보신 분 많죠? 와이탄 지금도 외국인 많은 데서 다나카 대장 쏜다고 막 총질을 해댄 그래서 영국 여인이 맞았죠. 여성과 어린이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상해에서 임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비난 성명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보이십니까?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안부 문제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거 이끄는 세력의 정체가 뭡니까? 미래 한국에서 기획보도 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또 얘기하면 정대협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제 한국에서 모든 활동을 접어야 돼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한미일 동맹의 큰 축을 날려버린다.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고조 저분들하고 시진핑 동지가 좋아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속지 않고 공화주의 멋있는 전통을 만들겠다.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의식이 깨어난 정치 주체로 서겠다. 그리고 이승만을 바로 세우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릿이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사적, 사상사적 의의를 되새기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